도윤아, 내 아들,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 어디 있니? 5년 전 추석 한 달을 앞둔 어느 9월 아침,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웃으며 손 흔들던 그 아이가 혼자 선산에 벌초하러 올랐고 그 길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버지 없는 그늘에서도 엄마, 내가 빨리 커서 엄마 호강시켜드릴게. 큰 소리치며 스스로 책상에 앉던 아이. 흔한 학원 한 번 없이도 교사가 되어 나의 어깨를 펴주던 자랑스런 큰아들. 모두가 시간이 약이라며 고개를 돌릴 때 저는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들, 산의 모든 혼백,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께 빕니다. 제 아이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바람이라도, 작은 낙엽 한 장이라도 단서가 되어 제게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달빛이 지고 새벽이 오도록 산과 골짜기를 헤매다 무릎이 꺾이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선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라진 발자국은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마지막 모습, 정말 없었던 걸까요? 선배님들, 은빛 사연터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가깝게 인사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 9월의 새벽이었습니다. 경북 군위군 송곡리 강은옥의 집 마루에서는 따스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된장국을 끓이는 냄새와 들기름에 지진 계란지단의 고소한 향이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옥은 6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섬세한 손놀림으로 아침상을 차렸어요. 재봉사 출신답게 그녀의 손은 무엇을 만져도 정확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아, 밥 먹어. 부엌에서 아들을 부르는 은옥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34살이 된 장남이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걱정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도윤은 대구의 공업고등학교에서 목공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벌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엄마. 금방 나갈게요. 도윤이 방에서 대답했지만 은옥의 마음은 왠지 무거웠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시점에 홀로 산에 오른다는 것이 못내 걱정스러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 그동안 도윤이 아버지 몫까지 해주며 제사와 벌초를 도맡아 했습니다. 은옥은 식탁 위에 놓인 4개의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자신과 도윤, 그리고 서울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는 딸 서연의 목. 마지막 하나는 남편의 자리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밥그릇을 치우지 못하는 것이 미련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다 끝나는 것 같아서였어요. 엄마, 나왔어요. 도윤이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편이었지만 은옥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는 평상에 앉아 등산화 끈을 매기 시작했는데 은옥이 다가가 그의 손을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내가 해줄게.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은옥은 무릎을 꿇고 앉아 도윤의 등산화 끈을 천천히 매기 시작했어요. 재봉사 시절부터 길러진 손놀림으로 끈을 교차시키고 고리를 만들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조이지도 않게 딱 적당한 압력으로요. 서두르지 말아라. 산길은 언제나 위험해. 은옥의 목소리에는 간곡함이 배어 있었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회색 머리카락이 성성하게 늘어선 것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점심 전에 돌아올게요. 알았어. 그런데 혼자 가지 말고 누구라도. 엄마, 괜찮아요. 우리 산이잖아요. 은옥은 매듭을 마저 짚고 일어났어요. 그 순간 마당에서 꼬리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도믹스견인 바람이가 현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10살이 된 바람이는 가족들 중에서도 유독 도윤을 따랐습니다. 바람아, 이리 와. 도윤이 손을 내밀자 바람이는 신이 나서 앞발을 그의 무릎에 올렸어요. 까만 털에 하얀 점들이 박힌 바람이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안 돼. 산길이 험해서. 도윤이 바람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걔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낑낑거리며 도윤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경북 북부 지역의 지질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군위군 일대의 히토류 매장량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은옥은 라디오 소리를 낮췄어요. 요즘 자꾸만 마을 주변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대대로 살아온 땅이, 조상들이 묻힌 산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어요. 도윤아, 이것 좀 가져가거라. 은옥이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연두색 보자기는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써온 것으로 곳곳에 낡은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점심때 배고프면 먹어. 김밥하고 계란지단 넣어뒀어. 고맙습니다, 엄마. 도윤이 도시락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은옥은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을 빼닮은 진한 눈썹과 또렷한 이목구비. 하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학교 일이 많이 힘들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목공에 관심이 많아져서 오히려 재미있어요. 도윤은 대답했지만 은옥의 눈에는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혼자 끙끙 앓는 버릇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갈게요. 도윤이 현관으로 향하자 바람이가 다시 따라붙었어요. 걔는 목줄을 물어와 도윤의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람아, 오늘은 정말 안 돼. 곧 돌아올 테니까 집 잘 지켜야지. 도윤이 바람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바람이는 아쉬워하며 꼬리를 늘어뜨렸지만 결국 물러섰습니다. 은옥은 아들과 함께 대문 앞까지 나왔어요. 오래된 나무 대문은 열고 닫을 때마다 삐걱거렸는데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삐익. 조심히 다녀와. 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 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어요. 은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바람이가 대문 틈 사이로 코를 내밀고 킁킁거렸습니다. 은옥은 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바람아, 우리 도윤이 잘 다녀올 거야. 그렇지? 하지만 바람이는 여전히 불안한 듯 낑낑거렸어요.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요. 은옥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김이 나는 된장국과 노릇하게 부친 계란지단. 도윤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릇을 치우지 않았어요. 점심때 돌아오면 다시 데워서 함께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지질조사단은 이번 주 내로 현장 답사를 마칠 예정이며 주민 설명회는 다음 달에. 은옥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아침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바람이가 마루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고 멀리서는 도윤의 차가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평범한 9월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은옥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 가족에게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 될 거라는 것을.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벽시계를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아침에 나간 도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에 도착했다는 문자라도 보냈을 텐데요. 이상하네. 은옥이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전화에서도 연결음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바람이가 마루에서 일어나 은옥 곁으로 다가왔어요. 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주인이 언제 돌아오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바람아, 점심 먹을 시간인데. 은옥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에 차려둔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된장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계란지단도 굳어버렸어요. 도윤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은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바람이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서려 했지만 은옥이 손을 내저었어요. 바람아, 집 지켜. 금방 올게. 하지만 바람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나가겠다고 조르듯 짖었어요. 은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목줄을 채우고 나서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었어요. 마을에서 선산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은옥은 오래된 경차를 몰고 산 입구로 향했어요. 바람이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킁킁거렸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은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윤의 차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소형 SUV, 번호판도 분명했어요. 은옥은 급히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옥은 아들의 차에 다가가 창문을 들여다봤어요. 조수석에는 아침에 싸준 도시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연두색 보자기도 그 안에 김밥도 손도 대지 않은 채였어요. 더 이상한 것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운전석 컵홀더에 도윤의 휴대폰이 꽂혀 있었어요.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은옥의 전화 3통. 이게 무슨. 은옥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도윤이 휴대폰도 없이 산에 올라갔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올라가지도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람이가 차 밖으로 뛰어내려 산 입구 쪽으로 달려갔어요. 걔는 땅 냄새를 맡으며 킁킁거리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바람아, 뭐가 있어? 은옥이 바람이를 따라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던 길이었어요. 자풀이 우거진 좁은 오솔길을 따라 10분쯤 올라가면 선산이 나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63살의 몸으로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했어요. 드디어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은옥은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상들의 무덤이 5기 늘어서 있었는데 그 앞은 여전히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벌초를 안 했네.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니면 왔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바람이가 무덤 옆쪽으로 달려가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은옥이 뒤따라가자 거기에는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땅바닥에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서너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자국들 사이로 무언가 끌린 듯한 자국도 보였어요. 은옥은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자국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흙이 패인 방향이 선산에서 더 깊은 산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도윤아, 어디 있니? 은옥의 목소리는 이제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바람이는 그 자국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은옥도 개를 따라 걸었습니다. 5분쯤 더 들어가자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어른 키의 2배는 되어 보이는 바위였어요. 바람이가 그 바위 앞에서 멈춰서더니 낮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우우. 개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퍼졌어요. 은옥은 바위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바위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자국이었어요. 회색 바위 표면이 하얗게 벗겨진 곳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것 같았어요.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자국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바위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윤이가 여기 왔어. 확신이었습니다. 아들이 이곳에 왔다가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은옥은 바위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흔적이 없을까 해서요. 그때 바람이가 바위 뒤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은옥이 뒤따라가자 거기에는 희미한 오솔길이 있었어요.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풀이 무성했지만 최근에 누군가 지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은옥은 그 길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갔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바람이가 짖으며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낡은 철문이 보였어요. 폐경 입구였습니다. 은옥도 어릴 적 이 근처에 탄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위험하다고 해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철문에 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녹슬지 않은 최근에 단 것처럼 보이는 자물쇠였어요. 은옥이 철문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리지 않을까 해서였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보니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어요. 최근에 핀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자주 드나든다는 증거였어요. 도윤아, 혹시 여기 있니? 은옥이 철문을 향해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이는 계속 낑낑거리며 철문 앞을 맴돌았습니다. 은옥은 자물쇠를 흔들어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은옥은 급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도 뒤따랐습니다. 내려가는 내내 은옥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도윤이 정말 저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차에 도착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112를 누르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윤아. 은옥은 핸들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어요. 아침에 등산화 끈을 매주던 그 손이, 도시락을 싸주던 그 손이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이가 은옥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걔도 불안한지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은옥은 눈물을 닦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침착하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시려는 거죠?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나요? 오늘 아침 7시에 집에서 나갔어요. 벌초하러 간다고. 근데 차도 그대로 있고 휴대폰도 차에 있고. 위치가 어디시죠? 은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산 입구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곧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옥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어요. 식탁 위의 밥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의 빈자리도 여전했어요. 은옥은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따라보낼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더 붙잡을 걸, 혼자 보내지 말 걸. 그랬다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바람이가 도윤의 빈 의자 밑에 누웠습니다. 걔도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은옥은 밥그릇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국그릇도 반찬 접시도 그대로 뒀어요. 도윤이 돌아오면 다시 데워서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대문 앞에 나가 앉았어요.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여기 있어. 돌아와. 은옥의 목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람이가 곁에서 낑낑거렸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은옥은 대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지키듯 대문을 지키듯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은옥은 대문 앞에서 잠이 들었다가 깼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밤새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8시쯤 마을 이장인 정태섭이 찾아왔어요. 68살의 태섭은 은옥보다 5살 위였지만 여전히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소방대원 출신이라 산악 지형에 밝았어요. 은옥 씨, 어젯밤 여기서 주무셨소? 태섭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가 돌아올까 봐요. 경찰한테는 신고했소? 네, 어제 했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올 거라고 했어요. 태섭은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펼쳤다 한 흔적이 역력한 지도였어요. 가장자리는 낡아서 해졌고 군데군데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 산불 지도요. 내가 소방대 있을 때 쓰던 거라. 산 전체 지형이 다 나와 있어. 태섭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은옥은 그 위에 그려진 선들을 내려다봤어요. 등산로, 계곡, 능선이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빨간 동그라미로 위험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폐광이 3군데 있어. 은옥 씨가 어제 본 곳이 이 중에 어디요? 은옥이 손가락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짚었습니다. 태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여기는 가장 깊은 갱도요. 70년대에 폐쇄됐는데 위험해서 출입 금지 구역이라. 그런데 자물쇠가 새 거였어요. 최근에 누군가 단 것 같았어요. 태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턱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상하네. 거긴 아무도 안 가는 곳인데. 그때 경찰차 한 대가 마을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어요. 그들은 은옥과 태섭에게 다가와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실종 신고하신 분이죠? 현장 안내 부탁드립니다. 은옥과 태섭은 경찰을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도 함께 따라왔어요. 걔는 어제처럼 길을 먼저 찾아가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선산을 지나 큰 바위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경찰들이 바위에 긁힌 자국을 살펴봤어요. 확실히 최근에 생긴 것 같네요. 그들은 바위 주변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폐갱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갔어요.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태섭이 자물쇠를 가까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 정말 새 자물쇠네. 1달도 안 된 것 같소. 경찰 중 한 명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소리가 갱도 안으로 울려 퍼졌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안에 누가 있습니까? 경찰입니다. 외침이 메아리처럼 돌아왔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은옥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자물쇠를 끊으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일단 돌아가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요?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경찰들이 돌아간 뒤 은옥과 태섭은 철문 앞에 남았습니다. 태섭이 바닥을 살피더니 무언가를 집어들었어요. 담배꽁초였습니다. 여러 개가 흩어져 있었는데 모두 같은 브랜드였어요. 누가 여기서 자주 담배를 피웠네. 태섭이 꽁초를 은옥에게 보여줬습니다. 필터 부분에 묻은 타르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어제 오늘 핀 것 같소? 은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드나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태섭이 철문 틈새로 코를 들이대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나요. 기름이요? 발전기 돌린 냄새 같소? 경유 냄새가 희미하게 나. 은옥도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태섭의 말대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기름 냄새가 풍겼어요. 왜 폐광 안에서 발전기를 돌려요? 전기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 두 사람은 철문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그때 바람이가 철문 옆 덤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개가 무언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은옥이 받아보니 줄자였어요. 노란색 줄자에 검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도윤이 거예요. 목공 교사인 도윤은 항상 줄자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수업할 때도 집에서 뭘 고칠 때도 늘 허리춤에 차고 있었어요. 은옥은 그 줄자를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여기 봐요. 모서리에 스티커 붙인 자국이 있잖아요. 도윤이가 학교 이름표를 붙였다가 뗀 거예요. 은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여기 있었어요. 분명히 이곳에 왔었습니다. 태섭이 은옥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울지 마시오. 도윤이를 꼭 찾을 거요. 바람이는 계속 덤불을 뒤지더니 또 다른 것을 물고 나왔습니다. 손목시계였어요. 유리가 금이 가 있었지만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옥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도윤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남편이 도윤의 25번째 생일에 준 시계였습니다. 도윤은 그 시계를 항상 차고 다녔어요. 심지어 잘 때도 벗지 않을 정도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들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왔다가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섭은 시계와 줄자를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이건 증거니까 경찰한테 줘야겠소. 두 사람은 다시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두꺼운 철문 너머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은옥은 확신했습니다. 아들의 흔적이 여기 있었어요. 태섭 씨,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요? 자물쇠를 끊으면 불법이요.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은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답답했어요. 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주변이라도 더 찾아봅시다. 태섭과 은옥은 폐갱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바람이도 함께 코를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태섭이 덤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은옥 씨, 이것 좀 봐요. 은옥이 달려가자 태섭이 발로 풀을 헤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트럭이 지나간 것 같소? 그것도 최근에. 타이어 자국은 폐갱 입구에서 더 깊은 산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국을 따라갔어요. 10분쯤 걸어가자 자국은 작은 공터에서 끝났습니다. 공터에는 낡은 폐가 한 채가 있었어요. 지붕이 반쯤 무너진 채 방치된 집이었습니다. 저 집은 뭐예요? 옛날에 광부들이 쓰던 숙소였소. 광산 폐쇄되고 나서 버려진 거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폐가에 다가갔습니다. 바람이가 먼저 달려가 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어요. 태섭이 문을 밀자 삐걱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지만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태섭이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안을 비췄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뭔가 있었어요. 담요였습니다. 낡았지만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담요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빈 생수통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 있었어? 태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옥은 담요를 들어 코에 가져다 댔어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벽을 살피던 태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은옥 씨, 이것 좀 봐요. 은옥이 다가가자 태섭이 손전등으로 벽면을 비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글자가 있었어요. 디귿 이응. 2 글자였습니다. 은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윤. 은옥은 벽에 손을 댔습니다. 거친 글자의 획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도윤이가 여기 있었어요. 살아있어요. 은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글자를 남겼다는 것은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옥과 태섭이 발견한 증거들이 경찰에 전달되면서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경찰과 함께 온 사람 중에 박미정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45살의 미정은 경북 지역 산악구조대 리더였어요.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단단해 보이는 체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종자의 어머니가 강은옥 씨시죠? 미정이 은옥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에 응했어요. 네, 제가 도윤이 엄마예요. 걱정 많으시겠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은옥은 그 목소리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정은 마을회관 벽에 큰 지도를 붙였습니다. 태섭이 가져온 옛 산불 지도를 참고해서 만든 새 지도였어요. 거기에는 폐갱 위치, 폐가 위치, 그리고 발견된 증거물들의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색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미정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경찰관 4명, 소방대원 6명, 그리고 마을 주민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폐갱 내부는 가스가 차 있을 수 있고 낙반 위험도 있습니다. 반드시 조를 나눠서 움직이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후퇴합니다. 미정은 화이트보드에 수색 계획을 적어 나갔어요. 가스 측정 먼저, 동선 분할, 후퇴 신호, 체력 배분.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쳐서 구조되면 실종자 찾는 게 더 늦어집니다. 미정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들을 찾기 위해 모여준 거예요. 그때 회관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큰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기수 씨 왔네요. 태섭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기수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PD였어요. 평소 마을 소식을 취재하며 주민들과 친했습니다. 장비 가져왔어요. 드론이랑 무전기요. 기수가 가방을 열자 소형 드론과 여러 대의 무전기가 나왔습니다. 미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 달려 있나요? 네, 최신 기종이에요. 야간에도 여론 탐지 가능합니다. 잘 됐네요. 오늘 밤 수색에 활용할 수 있겠어요. 미정과 기수는 드론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태섭이 은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은옥 씨도 할 수 있는 게 있소. 제가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람이 말이요. 저개가 증거를 찾아낸 거 봤소? 사람보다 나은 코를 가졌어. 은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람이가 보였어요. 걔는 문 쪽을 계속 쳐다보며 은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를 데리고 수색에 참여하시오. 그 개가 도윤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요. 은옥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맞았어요. 바람이는 도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개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이 회의를 마무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오후 4시에 폐경 입구에서 만나겠습니다. 각자 준비 단단히 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옥도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두꺼운 옷을 입고 손전등을 챙겼어요. 그리고 도윤의 방에 들어가 옷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바람아, 이거 냄새 맡아봐. 은옥이 도윤의 티셔츠를 바람이 코앞에 가져다 댔어요. 걔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주인 냄새를 알아챈 거예요. 우리 도윤이 찾아야지. 찾을 수 있지? 바람이가 짖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4시가 되어 폐경 입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찰이 자물쇠를 끊고 철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자 안에서 축축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이 가스 측정기를 들고 먼저 들어갔어요. 잠시 후 밖으로 나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색조가 하나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옥도 바람이를 데리고 따라갔어요. 갱도 안은 어두웠지만 모두가 헤드램프를 켜고 있어서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갱도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어른 2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벽은 축축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100m쯤 들어가자 갱도가 2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미정이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춰 세웠어요. 여기서 둘로 나눕니다. A조는 왼쪽, B조는 오른쪽. 30분마다 무전으로 상황 보고하세요. 은옥은 A조에 배정되었습니다. 태섭과 기수 그리고 경찰관 2명이 함께였어요. 왼쪽 갱도로 들어서자 바람이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걔는 앞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은옥이 목줄을 잡아당겼어요. 바람아, 천천히. 갱도를 따라 50m쯤 더 들어갔을까요? 바람이가 갑자기 한 지점에서 멈춰서더니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태섭이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쳤습니다. 거기에는 헝겊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은옥이 집어들어 살펴봤습니다. 이거 도윤이 작업복 조각 같아요. 천 조각은 찢어져 있었고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은옥의 손이 떨렸어요. 여기까지 왔었구나. 기수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미정 씨, A조입니다. 증거물 하나 발견했어요. 무전기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위치 표시해두고 계속 진행하세요. B조도 뭔가 발견했습니다. B조는 뭘 찾았대요? 태섭이 물었습니다. 담요 조각이랑 물통이요. 폐가에서 본 것과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은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이 갱도 안에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 들어가 봅시다. 일행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갱도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 명씩밖에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기수가 들고 있던 열화상 카메라가 반응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론이 잡혀요.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기수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열을 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인가요? 은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기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사람 체온보다 낮아요. 기계 같은데요. 발전기일 수도 있습니다. 발전기요? 태섭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철문 밖에서 맡은 기름 냄새 기억나요? 여기서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 거요. 왜 이런 곳에서 발전기를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지. 일행은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0m쯤 더 가자 갱도가 갑자기 넓어지며 작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정말로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꺼져 있었지만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기름통도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새 거네요. 경찰관 중 하나가 발전기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한두 달 전에 들여온 것 같아요. 바람이가 공간 구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나무 상자 몇 개가 쌓여 있었어요. 태섭이 상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이상한 돌멩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회색빛이 도는 돌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광석 같은데요. 기수가 돌 하나를 집어들어 살펴봤습니다. 혹시 불법 채굴하는 거 아닐까요?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불법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걸 목격한 도윤이 납치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미정 씨, 긴급 상황입니다. 기수가 무전기에 대고 급히 말했습니다. 불법 채굴 흔적 발견했어요. 발전기랑 광석 상자가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어요. 일단 모두 후퇴하세요. 이건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은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면을 살피던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어요. 벽에 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폐가에서 본 것처럼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글자였어요. 디귿 이응. 은옥은 벽으로 다가가 그 글자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거친 획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도윤아. 은옥의 목소리가 갱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섭이 은옥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은옥 씨, 도윤이가 여기 있었소? 살아 있었어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아들 끝까지 싸웠구나. 갱도 수색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채굴 현장을 확보했지만 정작 도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그날 오전 군청에서 한 통의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은옥이 우편물을 뜯어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수색 중단 통보라니. 공문에는 사유지 통제와 안전상의 이유로 추가 수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란에는 군청 산업과 과장 최병두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은옥은 당장 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업과 사무실 문을 열자 5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과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옥이 공문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최병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각진 얼굴에 무표정한 눈빛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색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못 찾았는데 어떻게 중단을 해요? 저기가 사유지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더 이상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어요. 사유지라도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병두는 차갑게 대꾸했어요. 법은 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빕니다. 은옥이 두 손을 모았지만 최병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보십시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은옥은 허탈한 마음으로 군청을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태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안 된대요. 사유지라서 못 들어간대요. 태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럼 우린 어떡해요?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섭이 은옥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포기하지 말아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밤 10시쯤 은옥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바람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누구세요? 은옥이 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은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자 대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죽은 닭이었어요. 목이 비틀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협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 전신주에 붙어 있던 전선이 끊어진 거예요. 전기가 나가고 수도도 끊겼습니다. 한전에 신고했는데 사흘은 걸린대요. 태섭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부러 끄는 거예요. 우릴 쫓아내려고. 누가 그런 짓을? 과장이 그러던데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밤이 되자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은옥은 창고에서 낡은 카바이트 등을 꺼냈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쓰던 등이었습니다. 카바이트와 물을 넣자 불빛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피어올랐어요. 흔들리는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은옥은 그 불빛 아래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빈자리는 여전했어요. 밥그릇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은옥의 목소리가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바람이가 곁에 와서 누웠어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집 밖에서 또 인기척이 들렸어요. 이번엔 여러 명인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가 짖으며 일어섰습니다. 은옥도 카바이트 등을 들고 문 쪽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여러 곳에서 동시에 울렸습니다.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태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섭 씨, 지금 누가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간다. 10분쯤 지나자 태섭이 마을 청년 서너 명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인기척이 사라진 뒤였어요. 은옥 씨, 혼자 있으면 위험하오. 우리 집으로 가시오. 싫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도윤이가 돌아올 집인데 어떻게 비워요? 은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섭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우리가 교대로 지킬게요. 혼자 두지 않을 테니. 그날 밤부터 마을 청년들이 교대로 은옥의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계속됐어요. 익명의 전화가 하루에 대여섯 통씩 걸려왔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마. 너희 딸도 조심해야 할 거야.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위협은 분명했어요. 은옥은 서울에 있는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너 조심해야 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옥은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제가 내려갈게요. 안 돼. 너까지 위험하면 안 돼. 병원 일이나 잘해. 은옥은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일을 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옥은 대문 앞에 나가 앉았습니다. 카바이트 등을 옆에 두고 밤을 지새우기로 했어요.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은옥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여보, 우리 도윤이 꼭 찾을 거예요. 당신도 좀 도와줘요. 은옥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사흘 뒤 기수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은옥 씨, 저 해고당했어요. 뭐라고요? 방송국에서 잘렸어요.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대요. 도윤 씨 실종 사건 보도하지 말라고. 은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뉴스에서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처음엔 보도하더니 이제는 아무도 안 다뤄요. 누가 그런 짓을요? 높은 데서 손을 쓴 거예요. 분명히 이 사건을 덮으려는 세력이 있어요. 태섭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폐광 주변 땅 소유주를 알아봤소. 다 페이퍼 컴퍼니더군. 실제 주인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수가 가방에서 무전기를 꺼냈어요. 포기 안 합니다. 저 해고당했으니까 이제 프리랜서예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기수 씨, 무전망은 제가 계속 관리할게요. 그리고 드론도 있어요. 밤에 몰래 촬영할 수 있어요. 태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을 사람들 모아볼게요. 우리끼리라도 계속 찾을 거요. 은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옥은 다시 대문 앞에 앉았어요. 카바이트 등의 불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협박이 들어오고 방송도 막혔지만 은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도윤 자리도 대문 앞에 카바이트 등도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이 불 꺼지지 않을 거야. 바람이가 은옥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걔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 산 너머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은옥은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산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살아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카바이트 등의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다림처럼 그렇게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옥은 여전히 카바이트 등을 켜고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기와 수도는 다시 연결됐지만 협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누군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바람이가 짖으려 하자 은옥이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은옥이 대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불안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강은옥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옥은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윤철호라고 합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밖에서 얘기하면 위험합니다. 은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그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철호는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옥이 거실불을 켜자 철호의 얼굴이 확실히 보였어요.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철호는 소파에 앉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저는 그쪽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지만요. 그쪽이요? 폐광에서 불법 채굴하는 조직 말입니다. 은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호는 계속 말했어요. 최병두 과장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더 큰 사람도 있고요. 그럼 우리 도윤이가, 네, 제가 본 걸로는 실수로 그 현장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은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철호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장부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다 있어요. 철호는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날짜, 장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보세요. 폐수를 불법으로 매립한 노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차량 번호도 있고요. 은옥이 장부를 넘기며 살펴봤습니다. 어렵게 적힌 회계 용어들 사이로 폐광, 매립, 운송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가족도 있습니다. 아내랑 딸이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을 납치하고 협박하고 전 그냥 돈 계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은옥은 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철호가 다시 가방을 뒤져 USB를 꺼냈어요. 여기에 더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진이랑 영상도 있어요. 영상이요? 네, CCTV 영상입니다. 폐광 입구에 몰래 설치한 거예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게 다 찍혀 있습니다. 은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철호는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녹슨 열쇠 2개였어요. 이건 창고 열쇠입니다. 산 중턱에 컨테이너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채굴 장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고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철호가 장부 뒷면에 그린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손으로 그린 조잡한 지도였지만 중요한 지점들이 다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폐광이고 여기가 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철호의 손가락이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그들이 사람을 숨기는 곳입니다. 은옥의 숨이 멎었습니다. 도윤이가 거기 있나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소로 차량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것도 밤에만요. 철호는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은옥은 그 메모지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언제 움직일 건지 아세요? 모레입니다. 9월 18일 새벽 3시. 큰 트럭 3대가 움직여요. 뭔가 옮길 계획인 것 같습니다. 도윤이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면 사람도 옮겨야 하니까요. 은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철호가 급히 말했어요. 그 전에 경찰에 이걸 넘기세요. 그럼 막을 수 있어요.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요? 군청 과장도 연루된 일인데.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청 경찰은 안 되고요. 도청이나 중앙에 직접 신고하세요. 여기 제 핸드폰 번호도 드릴게요. 혹시 증인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철호가 명함을 꺼내 주었습니다. 은옥은 명함을 꼭 쥐었어요. 철호 씨,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미 위험합니다.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움직이세요. 철호는 일어서며 모자를 다시 눌렀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늦으면 의심받아요. 조심히 가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철호가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드님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 당뇨가 있어서 다리가 안 좋습니다. 같이 못 가서 죄송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철호가 나간 뒤 은옥은 장부와 USB, 열쇠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은옥은 당장 태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섭 씨,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생겼어요. 30분 뒤 태섭이 도착했습니다. 기수와 미정도 함께 왔어요. 은옥은 그들에게 철호가 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불법 채굴 내역이랑 차량 번호, CCTV 영상까지. 태섭이 장부를 넘기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야,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요.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기수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폐광 입구 영상이 떴어요. 밤중에 트럭이 드나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입건할 수 있어요. 미정이 지도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표시된 위치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창고랑 은신처 위치 파악이 급선무예요. 모레 새벽 3시에 움직인대요. 그 전에 막아야 해요. 은옥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태섭이 턱을 쓸며 생각했어요. 경찰에 넘겨도 시간이 걸릴 거요. 영장 받고 인력 모으고. 그럼 우리끼리라도 움직여야죠. 기수가 말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해요. 조직 폭력배들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도윤 씨가 옮겨지면 찾을 수 없어요.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어요. 태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옥 씨 말이 맞소. 우리가 움직여야 해. 하지만 안전하게 계획을 세워서. 미정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안전 프로토콜을 짤게요. 증거 확보 우선, 인명 안전 최우선으로요. 저는 무전망이랑 드론 준비할게요. 기수도 동참했습니다. 은옥은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주다니.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은옥 씨. 미정이 은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도윤 씨 찾아요. 반드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4사람은 식탁에 모여 앉아 작전을 짰어요. 지도를 펼치고 동선을 그리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카바이트 등의 불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희망의 불빛처럼 흔들리지 않고 타올랐어요. 은옥은 장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바람이가 은옥의 발치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걔도 내일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모레 새벽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은옥은 그날이 두렵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9월 18일 새벽 2시였습니다. 은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쌌던 도시락 보자기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연두색 천은 세월의 때가 묻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섭이었어요. 은옥 씨, 준비됐소? 네, 나갈게요. 은옥은 카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도 함께 따라왔어요. 걔는 긴장한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섭과 기수 미정은 물론이고 마을 청년 5명도 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운기 3대, 지게차 1대, 그리고 농협 트럭 1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은옥이 물었습니다. 태섭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의 무기요. 느린 행렬 작전이라고. 느린 행렬이요? 그들이 트럭으로 도윤이를 옮기려면 산길을 지나야 하오. 그 길을 우리가 막는 거지. 미정이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골짜기 길이 유일한 진출입로예요. 이 길을 천천히 지나가면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법 아닌가요? 농기계로 이동하는 건 불법이 아니오. 천천히 가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니고 태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옥은 그제야 이해했어요. 농기계들이 느리게 움직이며 길을 점유하면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막히는 거였습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은요? 은옥 씨가 신호를 주는 거요. 태섭이 은옥의 손에 도시락 보자기를 쥐어줬습니다. 이걸 흔들면 우리가 출발하는 거요. 은옥 씨가 시작하는 거요. 은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도윤에게 건넸던 바로 그 보자기였어요. 알겠습니다. 새벽 2시 30분, 일행은 골짜기 입구로 향했습니다. 철호가 알려준 대로라면 3시에 트럭들이 움직일 거였어요. 경운기 운전석에는 마을 청년들이 앉았습니다. 지게차에는 태섭이, 트럭에는 농협 직원이 탔어요. 미정과 기수는 각각 다른 지점에서 무전으로 상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기수, 드론 띄웠어요? 미정이 무전기에 대고 물었습니다. 네, 열화상 카메라 작동 중이에요. 지금 골짜기 쪽에 차량 3대 포착됐어요. 은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종 확인 가능해요? 검은색 승합차 1대, 트럭 2대요. 철호 씨가 말한 대로네요. 미정이 무전기를 내려놓고 은옥을 바라봤습니다. 준비하세요. 곧 신호 주셔야 해요. 은옥은 보자기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남편과 함께 사용하던 보자기, 도윤에게 도시락을 싸주던 보자기. 이제 이천이 아들을 구하는 신호가 되는 거였습니다.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상 도착 시간 10분 뒤, 기수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 준비. 태섭이 경운기 위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차량들도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옥은 보자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연두색 천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지금이에요. 은옥이 보자기를 힘껏 흔들었습니다. 마치 깃발처럼, 희망의 신호처럼 경운기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골짜기 길로 들어섰어요. 지게차가 그 뒤를 따랐고 농협 트럭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느린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경운기는 시속 10km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길이 좁아서 추월도 불가능했습니다. 완벽한 봉쇄였어요. 목표 차량 500m 전방이에요. 기수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속도 유지하세요. 미정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은옥은 바람이와 함께 길가에 서서 지켜봤어요.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트럭 2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승합차가 경운기 행렬 뒤에서 멈춰 섰습니다. 경적을 울렸어요. 빵빵. 하지만 경운기는 계속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다시 경적 소리. 이번엔 더 길고 격렬했어요. 그래도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경운기로 다가가 소리쳤어요. 비켜. 급한 일이 있어. 태섭이 경운기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하오. 농사일 하러 가는 중이라. 이 길밖에 없어서. 새벽에 무슨 농사일이야. 벌초요. 추석 전에 벌초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소. 태섭의 말에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벌초는 정당한 이유였고 이른 아침에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느리게 가면 어떡해. 경운기가 원래 느리지 않소. 빨리 못 가요. 남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차로 돌아갔습니다. 승합차는 경운기 뒤에서 답답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유지하세요. 미정이 무전으로 격려했습니다. 행렬은 계속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어요. 승합차는 점점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수, 우회로 확인했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우회로에도 농협 차량 2대 배치했어요. 완전 봉쇄 상태예요. 은옥은 무전기를 들며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이 저 차 안에 있기를. 그리고 무사하기를. 바람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걔는 승합차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바람아, 뭐가 보여? 바람이는 계속 그 차를 노려봤습니다. 은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람이가 반응한다는 건 도윤의 냄새를 맡았다는 뜻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승합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 서너 명이 우르르 내렸어요. 이거 일부러 막는 거지? 비키라고. 남자들이 경운기를 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섭과 마을 청년들이 내려서 막아섰어요. 손대지 마시오. 우리 농기계요. 당장 비키지 못해. 남자 하나가 태섭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지금 폭행하는 거 다 찍히고 있어요. 기수가 드론 카메라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늘 위에서 드론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주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차로 돌아갔어요. 경찰 불러. 승합차 안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진짜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도청에서 출동한 경찰이었습니다. 은옥이 어제 장부와 USB를 제출한 덕분이었어요. 차량 검문합니다. 모두 차에서 내리세요. 경찰관 6명이 승합차를 둘러쌌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차에서 내렸어요. 뒷문 열어보세요. 경찰관이 명령했습니다. 남자들이 머뭇거리자 다른 경찰관이 강제로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은옥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뒷칸에 사람이 있었어요. 결박당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아. 은옥이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막았지만 은옥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차 안의 사람, 창백한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 하지만 분명히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은옥의 목소리에 도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미정이 재빨리 차 안으로 들어가 도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정상, 호흡 안정. 약물 투여된 것 같아요. 미정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밧줄을 자르려 했습니다. 그때 은옥이 손을 내밀었어요. 잠깐만요.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밧줄에 손을 댔습니다. 매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매듭은 손으로 푸는 게 오래갑니다. 은옥의 손가락이 매듭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재봉사 시절부터 길러진 섬세한 손놀림이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어갔습니다. 첫 번째 고리가 풀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은옥의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매듭이 풀렸습니다. 밧줄이 스르르 풀려내렸어요. 도윤아. 은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는 온도였어요. 살아있는 온도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윤을 들것에 옮겼어요. 은옥은 한시도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요. 빨리.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옥도 함께 탔어요. 뒤에서 바람이가 짖었지만 태섭이 걔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바람아. 도윤이 엄마가 데려올 거야. 승합차에서는 남자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왔습니다. 트럭들도 경찰이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기수가 드론을 회수하며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다 찍혔어요. 증거 완벽해요. 잘했어요, 모두. 미정이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섭은 경운기에 기대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해냈구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골짜기 길에는 여전히 경운기와 지게차가 서 있었어요. 느린 행렬은 끝났지만 그 행렬이 구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은옥의 보자기는 구급차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두색 천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은옥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달려온 딸 서연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29살의 서연은 응급실 간호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걱정스러운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서연이 생수병을 내밀었지만 은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너도 피곤할 텐데. 전 괜찮아요. 오빠가 걱정돼서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은옥과 서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환자 보호자 되시죠? 네, 제가 엄마입니다. 일단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심하지 않고요. 의사의 말에 은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약물 투여가 있었습니다. 진정제를 과다 투여한 것 같아요.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의식은요? 깨어날 수 있나요? 약물이 빠지면 깨어날 겁니다. 다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뭔데요?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부 외상이 있었습니다. CT 결과 뇌진탕 증상이 보이고요. 기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나 봐야 알 수 있어요.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면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짧게 해주세요. 은옥과 서연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커튼 너머로 도윤이 누워 있었어요. 각종 모니터와 연결된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은옥은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도윤아, 엄마야. 은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오빠, 서연이야. 괜찮아? 서연도 침대 반대편에 서서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태섭과 기숙,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정됐대요. 깨어날 거래요. 은옥의 대답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옥 씨,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기수가 말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조사 중인데 다 자백하고 있대요. 누가 주범이래요? 오상국이라는 사람입니다. 50대 남자인데 불법 희토류 채굴 조직 두목이래요. 미정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폐수도 불법으로 매립했고요. 최병두 과장도 같이 연루됐대요. 사유지 명의를 대주고 행정 권한으로 수색을 막았다고. 그 사람들 다 잡혔어요? 네, 전부 구속됐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 모든 일이 돈 때문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철호 씨는요? 증인 보호받고 있어요. 용기 있는 분이죠. 기수가 대답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옥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간이 침대를 놓고 병실 옆에서 잤습니다. 서연도 병가를 내고 함께 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오전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은옥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들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고 갈색 눈동자가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도윤아. 은옥이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은옥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엄마야, 도윤아. 네, 엄마. 엄마요? 도윤은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듯이 여긴 어디예요? 저는 왜 여기 있죠? 은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였어요. 아들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와 도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을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한도윤이요. 몇 살이죠? 34이요. 직업은요? 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목공 교사요. 대구 공고에서 가르쳐요. 기본적인 정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9월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은옥을 밖으로 불렀어요. 역행성 기억상실입니다. 최근 기억을 잃은 거예요. 치료할 수 있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엔 영구적일 수도 있고요. 은옥은 벽에 기댔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연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빠가 살아있잖아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도윤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도윤은 건강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낯설어 했습니다. 은옥은 매일 병실에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 추억, 아버지 이야기, 가족 이야기.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기억해내지는 못했어요. 엄마가 도시락 싸줬던 거 기억나? 연두색 보자기에.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등산화 끈 매줬던 것도? 아니요. 은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그 손은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건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상국의 조직은 수년간 불법 채굴과 폐기물 매립으로 수십억을 벌어들였대요. 최병두를 비롯한 공무원 5명도 뇌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윤은 벌초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채굴 현장을 목격했고 그 자리에서 납치됐어요. 조직원들은 도윤을 폐가와 갱도에 숨겼다가 옮기려던 중 검거된 거였습니다.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용기와 느린 행렬 작전이 화제가 됐어요. 기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기억이요. 3주째 되는 날 도윤은 퇴원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회복됐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공백이 있었어요. 은옥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지만 도윤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도윤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4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은옥이 차려놓은 밥상이었습니다. 앉아서 먹자. 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었어요. 맛있다고 했지만 감정은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바람이가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나타나자 개는 신이 나서 뛰어왔어요. 바람아. 도윤이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는 도윤의 손을 핥으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얼굴에는 여전히 낯설미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은옥은 대문 앞에 나가 앉았습니다. 카바이트 등은 이제 필요 없었어요.
전기도 다시 들어왔고 아들도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은옥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찾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은옥의 중얼거림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대문 앞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래요. 믿고 싶었지만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병원에서 돌려받은 시계였어요.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도윤은 그 글씨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왠지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날 밤 도윤은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갱도, 밧줄, 그리고 벽에 무언가를 긁는 꿈. 깨어났을 때 식은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4년이 흘렀어요. 은옥은 이제 67살이 되었고 도윤은 38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대구에서 목공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일상은 회복됐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는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느낌은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무언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도 은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들에게 전화했고 주말마다 집에 오라고 했어요. 도윤은 효자처럼 찾아왔지만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기억이 아니라요. 추석 사흘 전 서연이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33이 된 서연은 여전히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올해도 선산 가실 거예요? 그래야지. 벌초는 해야지. 오빠도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고 했어.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4년 동안 어머니는 많이 늙었어요. 흰머리가 더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혹시 오빠가 기억 못해도. 괜찮아. 이제 익숙해. 하지만 은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옥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들기름에 계란지단을 부쳤습니다. 4년 전 그날 아침처럼요. 향긋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옥은 연두색 보자기를 꺼내 도시락을 쌌어요. 김밥과 계란지단, 그리고 과일 몇 조각.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도윤이 왔어요. 차를 몰고 온 아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밥 먹었니? 아니요, 일찍 나와서요. 그럼 같이 먹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옥은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학교는 어때요? 학생들 잘 가르치고 있어요? 네, 요즘 학생들이 목공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대화는 피상적이었습니다. 가족이지만 낯선 사람들처럼요. 바람이가 도윤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4살이 된 개는 이제 늙었어요. 털에도 흰 것이 섞였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윤을 따랐어요. 바람아. 도윤이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는 도윤의 손을 핥으며 좋아했어요. 개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출발할까? 은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윤과 서연이 짐을 챙겼어요. 벌초 도구와 제사 음식, 그리고 보자기에 싼 도시락. 차에 타려는데 바람이가 뛰어왔습니다. 바람아,
너도 갈래? 도윤이 물었습니다. 걔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은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가자. 바람이도 선상 가고 싶은가 봐. 차는 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4년 전 그날과 똑같은 길이었어요. 도윤은 운전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기억은 없었어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짐을 챙기는데 은옥이 잠시 멈춰 섰어요. 4년 전 이곳에서 아들의 차를 발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세 사람과 한 마리가 산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길을 안내했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5기의 무덤이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종종 올라와 돌봐준 덕분이었습니다. 도윤이 낫을 들고 벌초를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베고 무덤 주변을 정돈했어요. 은옥과 서연은 제사 음식을 펼쳤습니다. 간단히 절을 올렸습니다. 은옥은 남편의 무덤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도윤이 데려왔어요. 살아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은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어요. 벌초가 끝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은옥이 싸온 도시락을 펼쳤어요. 김밥과 계란지단, 과일. 보자기를 펼치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두색 천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은옥은 그 보자기를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4년 전 아들에게 건넸던 그 보자기, 그리고 느린 행렬 작전의 신호로 흔들었던 그 천. 어머니, 이 보자기 오래됐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랑 결혼할 때부터 썼어. 그렇구나. 도윤은 보자기를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천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옥은 바람이에게 계란지단 한 조각을 주었어요. 걔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윤이 너도 하나 더 먹어. 은옥이 아들에게 지단을 건넸습니다. 도윤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맛, 이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솔솔 소리를 냈어요. 바람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선산, 나무들, 하늘. 모든 게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했어요. 오빠 괜찮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걸었습니다.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바위에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바위 표면을 만졌습니다. 거친 표면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긁힌 자국. 도윤의 손가락이 그 자국을 따라 움직였어요.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어둠, 차가운 벽, 그리고 날카로운 돌로 뭔가를 긁는 느낌.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바위 뒤쪽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에 희미한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바람이가 도윤을 따라왔습니다. 걔는 긴장한 듯 낮게 낑낑거렸어요. 도윤은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5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폐갱 입구였습니다. 도윤은 철문 앞에 멈춰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은옥과 서연이 뒤따라왔습니다. 도윤아, 여기는.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갇혀 있던 곳이야.
도윤은 다시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파편들이 떠올랐어요. 어둠, 밧줄, 벽에 글자를 긁는 손. 저기 안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닥을 만졌어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바람이가 도윤에게 다가와 얼굴을 핥았습니다. 깨의 따뜻한 혓바닥이 뺨에 닿았어요. 그리고 젖은 털 냄새.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흙냄새, 젖은 개 냄새, 들기름 냄새, 바람소리.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갱도 안의 어둠, 차가운 벽, 손으로 긁어쓴 글자. 디귿지응, 자신의 이름, 그리고 목소리.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 도윤아, 엄마가 여기 있어. 도윤은 고개를 들어 은옥을 바라봤습니다. 67살의 어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도윤은 다시 시도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폐갱 입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은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4년 만에 듣는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목소리. 도윤은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은 바위 위에 놓여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저 기억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은옥은 아들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도윤아, 정말이니? 네, 기억나요. 여기 왔던 거 벌초하러 왔다가. 도윤의 눈빛이 선명해졌습니다. 4년간 텅 비어 있던 그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갱도 안에 갇혔어요. 어두웠어요. 추웠고 무서웠어요. 그래. 맞아. 은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벽에 제 이름을 긁었어요. 디귿지응 나고. 엄마가 찾으실까봐. 알아, 다 봤어. 엄마가 다 봤어. 서연도 오빠에게 다가와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폐갱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바람이가 그 옆에서 낑낑거리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도윤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침에 등산화 끈 매주셨죠? 그래, 맞아.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도시락 싸주셨어요. 연두색 보자기에. 내가 다 기억하는구나.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은옥과 서연도 일어났어요.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저를 찾으셨어요. 맞죠? 그래,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태섭 이장님이랑 기수 씨랑. 다 기억나는구나. 도윤은 바위로 다가가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위에 긁힌 자국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여기가 첫 번째 흔적이었어요. 제가 저항하면서 남긴. 은옥은 아들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보다 더 넓어진 어깨,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아이였어요. 이제 집에 가자. 은옥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그 엄마라는 호칭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그리움, 미안함, 감사함. 네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바람이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선산을 지나며 도윤은 아버지 무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절이었어요. 늦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은옥은 옆에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은옥은 부엌에서 국을 데웠어요. 아침에 끓였던 된장국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윤의 자리, 서연의 자리, 은옥의 자리, 그리고 남편의 빈자리. 하지만 이제 그 빈자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가족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맛있다. 도윤이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많이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차를 내왔어요.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기억 못하는 저를 돌보시느라.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은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 사실 완전히 잊었던 건 아니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가끔 꿈을 꿨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그랬구나. 그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들기름 냄새, 바람이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엄마 목소리. 은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도 오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4년 동안 낯설었던 그 방이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릴 적 가족 사진, 학교 졸업 사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이제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손목 시계를 들어 뒷면을 봤습니다. 도윤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아버지의 목소리까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기억해요. 다 기억합니다. 도윤은 시계를 차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문 앞에 은옥이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도윤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대문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4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보냄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사라졌을 때 엄마는 뭐 하셨어요? 여기서 기다렸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카바이트 등도 켜셨죠? 어떻게 알았니? 꿈에서 봤어요. 흔들리는 불빛. 은옥은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넌 늦은 적이 없었어. 매번 제 시간이었어. 이번엔 너무 늦었죠. 4년이나. 아니야. 지금이 딱 제 시간이야. 바람이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발치에 누웠습니다. 늙은 개는 편안하게 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도윤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요. 태섭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67에서 72이 된 이장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도윤이 정말이냐? 네, 이장님. 다 기억납니다. 태섭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기수도 찾아왔습니다. 35이 된 그는 여전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도윤 씨, 축하해요. 기수 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당연한 일했죠. 미정도 왔습니다. 49이 된 그녀는 여전히 산악구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복하셔서 다행이에요. 미정 씨 덕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도윤을 축하하고
은옥을 격려했어요. 작은 마을이 축제 같았습니다. 은옥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국, 계란지단, 김밥. 모두에게 나눠줄 음식이었어요. 연두색 보자기를 펼쳐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 보자기는 이제 단순한 천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역사가 담긴 천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식탁에 앉아 가족 앨범을 넘겼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아 함께 봤어요. 오빠, 이거 기억나요? 우리 어릴 때. 그럼 너 6살 때잖아. 내가 개구리 잡아줬지. 맞아. 두 남매는 웃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은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이 되어 서연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윤도 대구로 가야 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의무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은옥은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차에 타기 전에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도윤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옥은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래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바람이가 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은옥은 개를 쓰다듬었어요. 바람아, 우리 도윤이 돌아왔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마을을 지나갔어요. 은옥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녀는 연두색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천이 펄럭였어요. 깃발처럼, 승리의 신호처럼. 은옥은 집 안으로 들어가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4개의 그릇 중 하나를 치웠어요. 남편의 그릇이었습니다. 이제는 보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대신 작은 사진 액자를 식탁 옆에 놓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우리 도윤이 다 괜찮아졌어요. 이제 걱정 놓으세요. 은옥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옥은 카바이트 등을 창고에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전기도 있고 아들도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보자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주에 도윤이 오면 또 도시락을 싸줄 거였어요. 은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실종, 수색, 구조, 그리고 기억상실. 4년이라는 시간. 하지만 매듭은 풀렸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풀렸어요. 매듭은 때로 오래 걸린다. 그러나 풀릴 매듭은 반드시 손을 기억한다. 은옥은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재봉사 시절부터 길러진 손, 아들의 등산화 끈을 매주고 밧줄에 매듭을 풀어준 손. 그 손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보자기가 걸린 옷걸이에서 천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연두색 천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다시 돌아올 거였어요. 이번엔 기억과 함께, 사랑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였어요. 매일 조금씩 함께.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은빛 사연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순간에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포근히 감싸드릴 이야기를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은빛 같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